39살 일본 여성이 12살 연하의 한국 남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것도 단 한 달 만에요. 이 소식을 들은 주변 사람들, 일본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녀는 3년 전 약혼자에게 버림받은 아픔이 있었어요. 그 이후로 사랑을 포기하고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한국 청년이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15년간 다닌 대기업을 박차고 고향도 가족도 친구도 모든 것을 버리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는데요. 주변에서는 미쳤다고 정신 나갔다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어머니는 펄쩍 뛰셨고 회사 동료들은 수군거렸죠. 하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어요. 왜냐고요? 오늘 영상에서 그 충격적인 이유가 밝혀집니다. 나이 차이 12살, 국적도 다른 두 사람. 도대체 어떻게 만났고 왜 그녀는 모든 걸 걸었을까요? 일본 사회가 정해놓은 규칙을 모조리 깨부순 그녀의 선택, 과연 후회했을까요? 아니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을까요?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녀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시면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다나카 유미코입니다. 올해 39살이고요. 도쿄에 있는 중견 무역회사에서 15년째 근무하고 있는 평범한 회사원이죠. 사람들은 제 인생을 보고 안정적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이 안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약한 껍데기인지를요. 오늘 아침에도 저는 6시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10분 전이었죠. 몸이 먼저 기억하는 거예요. 15년 동안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전철을 타고 같은 책상에 앉았으니까요. 창밖으로 도쿄의 회색빛 하늘이 보입니다. 3월인데도 아직 쌀쌀하네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건물들이 오늘따라 더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3년 전 일을 떠올립니다. 그때 저는 36살이었고 결혼을 약속한 남자가 있었어요. 회사 선배였죠. 4년을 만났고 양가 상견례까지 마쳤습니다. 웨딩드레스도 맞췄고 신혼여행 비행기표도 예약했었어요. 그런데 결혼식 2달 전 그 사람이 말했어요. 미안하지만 다른 사람이 생겼다고요. 28살 신입사원이었습니다. 저보다 8살 어린 여자였죠. 그 여자가 임신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일 이후로 저는 연애를 포기했습니다. 아니, 포기했다기보다는 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일에만 집중했고 승진도 했습니다. 과장이 됐죠. 부하 직원 5명을 관리하고 해외 바이어와 영어로 미팅하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밤마다 빈 원룸으로 돌아올 때면 허무함이 밀려왔어요. 이게 제 인생의 전부인가 싶었습니다. 냉장고에는 편의점 도시락만 쌓여가고 빨래는 일주일에 한 번 겨우 돌렸죠. 어머니는 올해 72이에요. 작년 가을에 위암 판정을 받으셨죠. 다행히 초기라 수술은 잘 됐지만 항암 치료 때문에 많이 쇠약해지셨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한숨을 쉬십니다. 언제 손주를 안겨줄 거냐고요. 자기가 살아있을 때 내 결혼식을 보고 싶다고 눈물을 글썽이시죠. 오빠는 이미 애가 2이에요. 여동생도 작년에 첫째를 낳았고요. 저만 혼자입니다. 명절 때마다 친척들의 시선이 따갑죠. 39의 미혼이라는 건 일본 사회에서 일종의 낙인 같은 거예요. 결함이 있는 사람,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무언의 판정이죠. 그런 제 앞에 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박재현, 27살. 한국에서 온 청년이에요. 제 대학 후배인 미카의 남동생 친구라고 했죠. 키가 180cm는 넘어 보였고 눈이 선했습니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일본에 왔는데 지낼 곳이 마땅치 않다고 했습니다. 미카가 저에게 부탁했어요.
한 달만 재워줄 수 있겠냐고요. 처음에는 당연히 거절했습니다. 39살 독신 여성의 집에 27살 외국인 남자가 들어온다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회사에 알려지기라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과장이라는 직책에 흠이 생기면 저는 이 회사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요. 이 나이에 스캔들이라니 상상만 해도 끔찍했죠. 그런데 미카가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재현이라는 청년이 원래 머물던 쉐어하우스에서 갑자기 쫓겨났대요. 집주인이 건물을 팔아버렸다나요. 비자는 석 달밖에 안 남았고 돈도 별로 없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이 안 돼서 일본어를 배우러 왔는데 이대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 미카가 울먹였어요. 재현이는 한국에 돌아가도 갈 곳이 없대요.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아버지는 연락이 끊겼고 어머니는 재혼하셨다고요. 저는 미카에게 빚이 있었습니다. 3년 전 약혼이 파기됐을 때 저를 붙잡아 준 게 미카였거든요. 제가 회사를 그만두려고 했을 때 밤새 저와 함께 술을 마시며 울어준 친구였죠. 옥상에 올라가려던 저를 말린 것도 미카였어요. 그런 미카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건을 달았습니다. 딱 한 달만이라고요. 그리고 절대 집 밖에서 이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했죠. 재현은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한국어 억양이 섞인 어눌한 일본어였어요. 그 모습이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딘가 순수해 보이기도 했죠. 그가 제 집에 들어온 첫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거실 소파에서 자겠다는 그의 숨소리가 문 너머로 들렸거든요. 낯선 사람의 존재가 이렇게 크게 느껴질 줄 몰랐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빨리 뛰었죠. 두려움인지 긴장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알 수 없었어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와 마주치기 싫어서였죠. 하지만 부엌에 갔을 때 그는 이미 깨어 있었어요. 식탁 위에 밥과 된장국이 놓여 있었습니다. 자기가 아침을 준비했다고 쑥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죠. 한국식이라 입에 맞을지 모르겠다고요. 계란말이도 있었고 김치도 조금 있었어요. 언제 장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정성이 느껴지는 상차림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3년 만에 누군가가 저를 위해 아침을 차려준 거였어요. 약혼자였던 그 사람조차 한 번도 해주지 않은 일이었죠. 4년을 사귀면서 받아본 적 없는 대접을 어제 처음 만난 12살 연하의 외국인 청년에게 받고 있는 거예요. 된장국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갈 때 저는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감정을 애써 무시했어요. 이건 동정일 뿐이라고, 그냥 고마움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한 달만 버티면 된다고요. 그러면 다시 원래의 조용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3주가 지났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의 존재에 익숙해지고 있다는 걸요. 아니, 익숙해지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가 없는 집이 상상이 안 되기 시작한 거죠. 퇴근길에 무의식적으로 그가 좋아하는 과자를 사고 저녁 메뉴를 고를 때 그의 입맛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건 분명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39살이에요. 그는 27살이고요. 저는 일본인이고 그는 한국인이죠. 그의 비자는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관계가 어디로 갈 수 있겠어요? 아무 데도 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제 마음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껏 믿어왔던 모든 규칙들이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아직은요. 하지만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저를 어디로 데려갈지 솔직히 두렵기도 하죠. 회사에서 돌아오는 전철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도쿄의 밤거리가 스쳐 지나가요. 수많은 불빛들 속에서 저와 비슷한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겠죠. 혼자 사는 원룸으로, 혼자 먹는 저녁 식탁으로요. 그런데 오늘 저는 조금 다릅니다. 집에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발걸음을 조금 빠르게 만들거든요. 재현이 제 집에 들어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어색할 줄은 몰랐어요. 15년을 혼자 살아온 제게 누군가와 공간을 나눈다는 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일이었죠. 처음 며칠은 서로 유령처럼 지냈습니다. 저는 아침 7시에 출근하고 밤 9시에 퇴근해요. 재현은 낮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저녁에는 일본어 학원에 다닌다고 했죠. 덕분에 마주치는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아침에 잠깐, 밤에 잠깐. 그게 전부였습니다. 대화라고 해봤자 안녕하세요, 다녀오겠습니다 정도였죠. 그런데 문제는 사소한 것들에서 시작됐어요. 어느 날 퇴근하고 돌아왔더니 냉장고 안에 있던 제 요구르트가 없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그 요구르트를 먹어요. 10년 넘게 같은 브랜드만 고집해왔죠.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정확히 5개씩 사두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가 사라진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요구르트 하나잖아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이상하죠? 300엔짜리 요구르트 하나에 이렇게 신경이 쓰이다니요. 저도 제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다음 날 욕실에 들어갔을 때 또 다른 일이 있었어요. 제 샴푸 위치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샴푸를 항상 왼쪽에 둬요. 린스는 오른쪽이고요. 바디워시는 맨 끝에 두고요. 15년 동안 변함없이 유지해온 배치였죠. 그런데 두 개의 위치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재현이 샤워하면서 옮긴 게 분명했어요. 아마 무심코 그랬겠죠. 외국인이니까 한국에서는 다르게 배치하나 싶기도 했고요. 별것 아닌 일이었지만 저는 또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왜 이러는 걸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15년 동안 혼자 만들어 온 규칙들이 낯선 사람 하나 때문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게 싫었던 거예요. 변화가 싫었고 제 영역이 침범당하는 느낌이 싫었죠. 하지만 재현에게 뭐라고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잘못한 게 없었거든요. 요구르트 하나 먹은 것도 샴푸 위치를 바꾼 것도 죄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제가 이상한 거였죠. 39살 먹은 어른이 이런 사소한 일에 예민하게 구니까요. 그래서 저는 참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어요. 하지만 불편함은 쌓여갔죠. 일주일이 지났을 때 재현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녁을 먹고 난 뒤였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죠. 혹시 자기 때문에 불편한 거 있으면 말해달라고요. 자기가 눈치가 없어서 실수하는 게 있을 수 있다고요. 한국이랑 일본이랑 문화가 다르니까 모르고 잘못하는 게 있으면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부끄러웠어요. 이 청년은 외국인이에요. 낯선 나라에서 낯선 사람의 집에 얹혀 살고 있는 거죠. 얼마나 눈치가 보이겠어요. 얼마나 조심스럽겠어요. 그런데 저는 요구르트 하나, 샴푸 위치 하나에 속으로 짜증을 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불편한 거 없다고요.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요구르트 먹지 마세요. 샴푸 만지지 마세요. 이런 말을 어떻게 해요? 너무 옹졸하잖아요.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힘든 걸까? 사람 하나 재워주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 그리고 깨달았죠. 저는 너무 오래 혼자였던 거예요. 혼자 사는 법만 알지 함께 사는 법을 잊어버린 거였습니다. 어쩌면 3년 전 그 일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약혼이 파기된 뒤로 저는 사람을 믿지 않게 됐거든요.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게 무서웠어요. 다시 상처받을까 봐요.
그래서 벽을 쌓았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요. 그런데 지금 재현이라는 사람이 그 벽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물리적으로요. 같은 지붕 아래에서 숨을 쉬고 있는 거죠. 그게 불편했던 거예요. 요구르트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샴푸가 문제가 아니었죠. 누군가가 제 공간에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재현보다 먼저요. 그리고 냉장고 문에 메모를 붙였어요. 왼쪽 칸은 제 것, 오른쪽 칸은 재현 씨 것. 마음대로 쓰세요. 욕실 선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왼쪽은 제 것, 오른쪽은 재현 씨 것이에요. 서툴렀지만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규칙을 정하는 거죠. 경계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편하지 않겠어요.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재현이 저녁을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김치찌개였어요. 한국 음식이죠. 냄새가 맛있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메모 잘 봤다고요. 그리고 고맙다고요. 규칙이 있으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고 했어요. 뭘 해도 되고 뭘 하면 안 되는지 명확하니까 눈치 안 봐도 된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좀 놓였습니다. 규칙이 필요했던 건 저만이 아니었구나 싶었어요. 이 어색한 동거 생활에 우리 둘 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규칙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회사 동료인 사토 씨가 물었어요. 요즘 표정이 밝아 보인다고요. 무슨 좋은 일 있냐고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했지만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누가 알면 어떡하죠? 39살 독신 여성이 27살 외국인 남자와 같이 산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요. 일본 사회는 소문에 민감해요. 특히 회사에서는요. 과장인 제가 그런 스캔들에 휘말리면 경력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어요. 아무리 진실이 깨끗해도 사람들은 상상하고 판단하거든요. 저보다 12살 어린 남자와 동거한다? 그게 어떻게 보이겠어요?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재현에게 더 조심해달라고 말해야 하나 싶었어요. 현관에서 마주치면 목례만 하고 빨리 지나가달라고요. 엘리베이터에서는 말을 걸지 말아달라고요. 하지만 그 순간 스스로가 한심해졌죠. 뭘 조심해요. 우리는 아무 사이도 아닌데요. 친구도 아니고 연인은 더더욱 아니에요. 그냥 사정이 있어서 잠시 같이 사는 것뿐인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복잡해지는 걸까요?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걸까요? 출근길 전철 안에서도 재현 생각이 났어요. 아침을 먹었을까? 학원은 잘 다니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불쑥불쑥 떠올랐죠. 제가 왜 이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오늘 밤도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한 달이라고 했어요. 딱 한 달만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제 요구르트를 아무도 건드리지 않고 제 샴푸가 제자리에 있는 조용한 일상으로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생각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쩌면 이 어색함 속에도 뭔가 따뜻한 게 있었던 건지도 모르죠.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같은 거요. 현관문을 열었을 때 누군가의 신발이 있다는 것, 불이 켜져 있다는 것, 그런 사소한 것들이요. 재현이 제 집에 온 지 3주가 지났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나름의 리듬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아침에는 재현이 밥을 짓고 저녁에는 제가 간단한 반찬을 준비하죠. 냉장고 왼쪽과 오른쪽의 경계도 자연스러워졌고 욕실 사용 시간도 암묵적으로 정해졌습니다. 저는 6시 반, 재현은 7시 반이에요. 이상하게도 그 규칙적인 생활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어요. 누군가와 공간을 나눈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처음으로 알게 됐죠. 혼자일 때는 몰랐던 거예요. 아침에 누군가가 차려놓은 밥상 앞에 앉는다는 것,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불이 켜져 있다는 것. 그런 사소한 것들이 주는 위안이요. 하지만 세상은 우리 둘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주말에 터졌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도쿄에 오신다고 연락을 하셨거든요. 항암 치료 후 검진이 있는데 겸사겸사 저를 보러 오신다고요. 다음 주 토요일에 제 집에서 하룻밤 주무시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 식은땀이 났어요. 어머니가 오신다고요? 이 집에요? 재현이 있는 이 집에요? 그건 불가능했습니다. 어머니가 알게 되면 설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39살 딸이 27살 외국인 남자와 같이 산다고요? 그것도 한국인이랑요? 어머니 세대는 한국에 대한 편견이 있으세요. 역사적인 이유로요.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고 해도 그 인식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죠. 저는 재현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미안하지만 그 주말만 다른 데서 지낼 수 있겠냐고요. 만화방이나 캡슐 호텔이라도 괜찮겠냐고 물었죠. 제가 비용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재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그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봤어요. 상처받은 눈빛을요. 하지만 저는 모른 척했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이건 현실이니까요. 토요일 아침 재현은 일찍 짐을 챙겨서 나갔습니다. 이틀치 옷과 세면도구를 작은 가방에 넣었더군요. 저는 현관에서 그를 배웅하면서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그는 웃으면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평소와 달랐어요. 어딘가 힘이 없었죠. 어머니가 오셨을 때 집은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재현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거실 소파에 놓여있던 그의 담요도 치웠고 욕실의 그의 칫솔도 서랍 안에 숨겼죠. 냉장고 오른쪽 칸에 있던 김치와 고추장도 전부 비닐봉지에 담아서 베란다에 숨겼습니다. 신발장에 있던 그의 운동화도 옷장 깊숙이 넣어뒀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 있던 한국어 교재도 치웠고 그가 즐겨 마시던 한국 커피 믹스도 숨겼습니다. 마치 그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요. 3시간 동안 청소하고 정리했어요. 완벽한 은폐 작전이었죠. 어머니는 집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역시 유미코는 깔끔하다고요. 혼자 사는 티가 안 난다고 하셨죠.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제가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누구를 숨기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죄책감이 드는 걸까요? 저녁을 먹으면서 어머니가 또 그 얘기를 꺼내셨어요. 맞선 얘기였습니다. 고향에 괜찮은 남자가 있는데 나이가 43이고 공무원이래요. 성격이 온순하고 집안도 괜찮다고 하셨죠.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고요. 저는 대답을 피했습니다. 생각해보겠다고만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놓아주지 않으셨죠. 내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생각만 하고 있냐고요. 이러다가 정말 혼자 늙는다고요. 엄마가 눈 감기 전에 내 결혼식은 봐야 하지 않겠냐고 눈물까지 보이셨습니다. 저는 그 순간 재현 생각이 났어요. 이상하죠? 결혼 얘기를 하는데 왜 재현이 떠오르는 걸까요? 27살 한국인 청년이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나이 차이가 12살이에요. 국적도 다르고요. 그의 비자는 이제 한 달 반밖에 안 남았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도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그가 아침마다 차려주던 밥상이요. 서툰 일본어로 오늘 하루 어땠냐고 물어봐 주던 목소리요.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현관에 놓여있던 그의 운동화요. 그런 것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어머니가 주무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방에서 어머니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규칙적이고 편안한 숨소리였죠.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도 다른 숨소리가 그리웠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들려오던 재현의 숨소리요.
일요일 저녁 어머니를 역까지 배웅해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떠나시면서 또 말씀하셨어요. 맞선 생각해 보라고요. 더 늦기 전에 결정하라고요. 저는 네, 알겠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죠. 집에 돌아오니 재현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서 일본어 교재를 보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일어나서 인사했죠. 어머니는 잘 가셨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미안하다고 다시 한번 말했어요. 재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고요. 이해한다고요. 자기도 한국에서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했어요. 부모님 세대는 다르다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라고요.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어른들은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우신 거라고 했죠. 그 말투가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더 마음이 쓰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청년은 이해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숨겨져야 하는 존재라는 걸요. 사회가 정해놓은 선 바깥에 있다는 걸요. 그런데도 불평 한마디 없이 받아들이고 있었죠. 캡슐 호텔에서 이틀 밤을 보냈을 텐데 힘들었을 거예요. 좁은 공간에서 뒤척이며 잠을 청했겠죠. 그런데 그는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미안한 마음에 삼겹살을 사왔어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들었거든요. 재현은 눈을 크게 뜨며 좋아했습니다. 오랜만에 고기를 먹는다고 감사하다고 했죠.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아서 고기를 구워 먹었어요. 재현이 상추에 고기를 싸서 제 접시에 올려줬습니다. 이렇게 먹는 거라고 한국식이라고요. 저는 그 쌈을 받아 먹으면서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지키려고 하는 걸까요? 사회의 시선? 어머니의 기대? 과장이라는 직책?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걸까요?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 사람을 숨기고 존재를 부정하는 게 옳은 일일까요?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계속 커져갔어요. 제 안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쿄의 야경이 보였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저 불빛들 아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고민하고 있을까요? 사회가 정해놓은 길과 자기가 원하는 길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을까요? 재현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답을 찾아야 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어느 날 회사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후배 사원인 야마다 씨가 퇴사한다는 거였어요. 이유는 결혼이었습니다. 상대가 외국인이래요. 브라질 출신의 남자와 사귀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눈치를 줬다고 하더군요. 직접적으로 그만두라고 한 건 아니지만 승진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았고 업무에서도 점점 배제됐대요.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빠졌고 회식 자리에서도 대놓고 무시당했다고요. 야마다 씨는 결국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회사냐 사랑이냐. 그녀는 사랑을 택했어요. 10년 다닌 회사를 그만두고 브라질 남자와 결혼해서 상파울루로 떠난다고 했죠. 동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바보 같은 선택이라고요. 안정적인 직장을 버리고 외국인 따라간다고요.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야마다 씨는 29살이에요. 저보다 10살이나 어리죠. 그런 그녀도 이런 대우를 받는데 39살인 저는 어떻게 되겠어요? 과장이라는 직책이 뭔 소용이에요. 외국인과 사귄다는 이유만으로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게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15년간 쌓아온 커리어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재현을 봤을 때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안 되는 걸까요? 사회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나이 차이, 국적 차이, 지위 차이. 모든 게 맞지 않는다고요.
이건 처음부터 틀린 조합이라고요. 재현은 제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가도 되는 걸까요? 한 달 뒤면 재현은 떠나요. 비자가 만료되니까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안전한 일상으로요. 그런데 왜 그 생각이 이렇게 슬플까요? 다음 날 점심시간에 미카를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얼굴을 보고 싶다고 제가 먼저 연락했어요. 사실은 상담이 필요했던 거죠. 우리는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미카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눈치를 챘어요. 무슨 일이냐고 얼굴이 안 좋다고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재현 얘기를요. 처음에는 불편했는데 이제는 그가 없는 집이 상상이 안 된다고요. 그런데 그게 무서웠다고요. 미카는 잠자코 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데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모르겠다고 그냥 모르겠다고만 했어요. 미카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언니 솔직해지라고요. 그 사람 좋아하는 거 맞지 않냐고요. 저는 아니라고 그런 게 아니라고 부정했어요. 재현은 12살이나 어리다고요. 한국인이고요. 곧 떠날 사람이에요. 좋아할 이유가 없잖아요. 미카는 피식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죠. 이유가 있어야 좋아하는 거냐고요. 사람 마음이 그렇게 논리적인 거냐고요. 언니가 행복해 보여서 내가 부탁한 거라고요. 3년 동안 언니 웃는 얼굴 못 봤는데 요즘 목소리가 달라졌다고요. 전화할 때마다 느꼈다고요. 뭔가 좋은 일이 있구나 싶었다고요. 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제가 변한 건가요? 저도 모르는 사이예요. 생각해보니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요즘 아침에 일어나는 게 덜 힘들었어요. 회사에서도 짜증이 줄었고요. 퇴근 시간이 기다려졌죠. 집에 가면 누군가가 있으니까요. 따뜻한 밥이 있으니까요. 그게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드는 줄 몰랐어요. 카페를 나와서 회사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회는 계속 말하고 있어요. 39살 여자는 안정을 찾아야 한다고요. 나이에 맞는 상대를 만나야 한다고요. 외국인은 위험하다고요. 연하 남자는 믿을 수 없다고요. 그 목소리들이 제 머릿속을 꽉 채우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아침마다 밥을 지어주던 재현의 목소리요. 괜찮냐고 힘들지 않냐고 물어봐주던 그 목소리요. 사소한 것들이요. 그런데 그 사소한 것들이 사회의 큰 목소리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재현이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떠난 뒤에도 건강하게 지내라고요.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라고요.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하냐고 물었더니 그냥 그렇다고요. 비자가 얼마 안 남아서 생각이 많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떠난다고요? 정말로요? 물론 알고 있었죠. 처음부터 한 달이라고 했으니까요. 이제 일주일 남았어요. 비자가 만료되면 그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해요. 그게 현실이에요. 하지만 현실이 이렇게 잔인할 줄은 몰랐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 마음이 따라가지 못했어요. 떠난다는 말이 이렇게 아플 줄 몰랐어요. 그냥 임시 동거인이었잖아요. 한 달만 재워주기로 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먹먹한 걸까요? 저는 그날 밤 거실로 나왔습니다. 재현이 소파에서 자고 있었어요. 담요를 덮고 웅크린 모습이 어린아이처럼 보였죠. 27살. 저보다 12살 어린 청년. 가족도 없고 갈 곳도 마땅치 않은 사람. 이 사람이 제 인생에 들어온 지 아직 한 달도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익숙해진 걸까요? 그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낮에는 아르바이트하고 밤에는 일본어 공부하느라 피곤했을 텐데 불평 한 번 하지 않았죠. 저는 소파 옆에 살짝 앉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속눈썹이 길더군요. 한국 남자들은 속눈썹이 긴가 봐요. 이마에 땀이 조금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어 그 땀을 닦아줬어요. 그러다가 깜짝 놀라서 손을 뗐죠. 제가 지금 뭘 하는 거예요? 잠든 사람 얼굴을 만지다니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도쿄의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한참 동안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사회가 정해준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시간이 없었어요. 일주일. 딱 일주일 뒤면 모든 게 결정될 거예요. 그때까지 저는 답을 찾아야 해요.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 스스로 결정해야 해요. 밖에서 새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도쿄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저는 아직 잠들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39회를 살아오면서 이렇게 힘든 결정은 처음이었어요. 3년 전 약혼이 파기됐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죠. 그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제가 선택해야 해요. 안전한 길과 불확실한 길 중에서요.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를 제가 책임져야 하죠. 어떤 결정을 내리든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일은 재현이 떠나기 사흘 전에 일어났습니다. 회사에서 큰 문제가 터졌어요. 제가 담당하던 해외 거래처에서 갑자기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통보해 온 거예요. 3년 동안 공들인 프로젝트였습니다. 수억엔 규모의 거래였죠. 그게 한순간에 물거품이 됐어요. 부장님이 회의실로 저를 불렀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왜 관리를 못했냐고요. 저는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거래처 측 사정이 바뀐 거라서 제 잘못이 아니었지만 결과가 나쁘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그게 저였습니다. 회의실을 나왔을 때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죠. 다나카 과장, 이번에는 어렵겠다. 승진은 물 건너갔네. 그런 말들이요. 저는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얼굴을 씻었어요. 물이 흐르는 소리에 묻혀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15년이에요. 15년 동안 이 회사를 위해 일했어요.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주말에도 출근했죠. 그런데 이 꼴이에요. 한 번의 실패로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쌓아온 것들이 얼마나 허약했는지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퇴근 시간이 됐지만 저는 집에 갈 수가 없었어요. 재현을 볼 면목이 없었거든요. 항상 밝은 모습만 보여줬는데 이렇게 무너진 모습을 보여주기 싫었어요. 그래서 회사 근처 선술집에 들어갔습니다. 혼자서 사케를 마셨어요. 한 잔, 두 잔, 세 잔. 안주도 시키지 않고 계속 마셨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젊은 직장인들이 웃고 떠들고 있었어요. 저도 저 나이 때는 저랬겠죠. 미래가 창창하다고 믿었고 열심히 하면 다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15년을 바쳐도 한 번의 실패로 모든 게 무너질 수 있어요. 그게 회사라는 곳이에요. 그게 사회라는 곳이죠. 밤 11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취해서 비틀거리면서요. 현관문을 여는데 손이 떨렸어요. 열쇠가 자꾸 빗나갔죠. 세 번째 시도 만에 겨우 열쇠 구멍을 찾았는데 그때 문이 안에서 열렸습니다. 재현이었어요. 잠옷 차림이었지만 눈이 말똥말똥했죠.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게 분명했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보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팔을 잡고 안으로 데려갔어요. 소파에 앉히고 물을 한 잔 가져다 줬죠. 저는 그 물을 받아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재현이 부엌으로 갔습니다. 무언가를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냄비 끓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10분쯤 지났을까요? 그가 식탁에 뭔가를 차려놓았습니다. 미역국이었어요. 저는 그 미역국을 보고 울음이 터졌습니다. 일본에서 미역국은 별로 특별한 음식이 아니에요. 그냥 국 중 하나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다르다고 들었어요. 생일날 먹는 음식이라고요. 어머니가 아이를 낳고 먹는 음식이라고요. 위로와 사랑의 의미가 담긴 음식이라고요. 재현이 언제 이걸 배웠을까요? 아니면 본능적으로 알았던 걸까요? 힘들어 보이는 사람에게 미역국을 끓여주는 것. 그게 한국 사람들의 방식이라는 걸요. 재현은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맞은편에 앉아서 제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기다렸어요. 왜 우느냐고 묻지도 않았고 괜찮다고 위로하지도 않았죠. 그냥 거기에 있어줬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따뜻했어요. 억지로 위로하지 않는 것, 그게 진짜 배려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울고 나서 미역국을 먹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짜지도 싱겁지도 않은 딱 좋은 간이었죠. 목구멍으로 넘어갈 때 온몸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3년 전 약혼이 파기됐을 때 아무도 이런 걸 해주지 않았거든요. 부모님도 친구도 아무도요. 저는 혼자서 울고 혼자서 견뎠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달랐습니다. 12살이나 어린 이 외국인 청년이 말없이 미역국을 끓여준 거예요. 왜 힘드냐고 묻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냐고 캐묻지도 않았죠. 그냥 제가 필요할 때 거기에 있어준 거예요. 저는 미역국을 다 먹고 나서 재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어요. 회사에서 일이 잘 안 됐다고요. 큰 프로젝트가 망했다고요. 아마 승진은 물 건너갔을 거라고요. 15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이게 끝이 아닐까 싶다고요. 재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말했어요. 자기도 비슷한 적이 있다고요. 한국에서 취업 준비할 때 50군데 넘게 떨어졌다고요. 그때 정말 죽고 싶었다고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쓸모없는 사람 같았다고요. 하지만 지금 여기에 있지 않냐고요. 일본까지 와서 일본어도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있지 않냐고요. 끝이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유미코 씨도 할 수 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또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뭐라고 해야 할까요? 감동? 아니, 그것보다 더 깊은 거였어요. 이 사람이 저를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그런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간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꿈도 꾸지 않았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거실에서 밥 짓는 냄새가 났습니다. 재현이 또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이었죠. 하지만 저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젯밤 그 미역국이 제 마음속에 무언가를 바꿔놓았거든요. 사회가 정해놓은 규칙들, 나이 차이, 국적 차이, 그런 것들이 갑자기 하찮아 보였어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 말없이 미역국을 끓여주는 사람. 그게 중요한 거였어요. 저는 아침을 먹으면서 재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이 사람을 보내지 않겠다고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겠다고요. 비자가 만료되면 끝이라고.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제가 끝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비자가 문제라면 비자를 해결하면 되고, 거리가 문제라면 거리를 줄이면 돼요. 방법은 있어요. 찾으면 되는 거예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어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도쿄의 하늘이 맑게 개어 있었죠. 저는 그 하늘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새로운 시작은 늘 두렵지만 그래도 해볼 만한 거라고요. 재현이 그랬잖아요. 끝이라고 생각한 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요. 저도 그렇게 해보려고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재현이 설거지를 하겠다고 일어났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내가 하겠다고 말했어요. 어젯밤에 미역국도 끓여줬는데 설거지까지 시킬 수는 없잖아요. 재현은 웃으면서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씻고 자기는 헹구겠다고요. 우리는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어요. 좁은 싱크대 앞에서 어깨가 부딪혔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어요. 이게 함께 산다는 거구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일 때는 몰랐던 행복이었죠. 재현이 떠나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저는 결심을 행동으로 옮기기로 했어요. 퇴근 후에 재현을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고요. 재현은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무슨 일이냐고요. 혹시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가지 마세요. 여기 있으세요.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게 저도 신기했어요. 39살 여자가 27살 남자에게 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 남에게 부탁하는 법을 몰랐던 제가요. 누군가에게 약한 모습 보이는 걸 극도로 싫어했던 제가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 앞에서는 모든 게 무너지고 있었어요. 재현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이 커지더니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무슨 뜻이냐고요? 그냥 더 묵으라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건지요. 목소리가 살짝 갈라졌어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좋아한다고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재현 씨를 좋아하게 됐다고요. 나이 차이도 알고 국적이 다른 것도 알아요. 비자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고요. 사회가 뭐라고 할지도 알아요. 그래도 좋아한다고요. 이 마음을 숨기고 보내기 싫다고요.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후회하기 싫다고요. 재현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벌어졌다 닫혔다를 반복하더니 잠시 후 그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왜 우느냐고요? 싫으면 거절해도 된다고요. 억지로 받아들일 필요 없다고요. 부담 갖지 말라고요. 재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자기도 좋아한다고요.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았다고요.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고요. 자기 입장에서는요. 신세를 지고 있는 처지에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12살이나 연상인 사람에게 외국인 주제에 비자도 곧 만료되는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 둘 다 같은 마음이었던 거예요. 같은 이유로 숨기고 있었던 거죠. 사회가 정해놓은 선 때문에, 말도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었을까요? 서로 좋아하면서 말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재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요. 그의 손은 생각보다 따뜻했어요. 조금 거칠었죠. 아르바이트 하면서 거칠어진 손이었을 거예요. 편의점에서 박스 나르고 식당에서 설거지하면서 다른 손이요. 저는 그 손을 꼭 쥐고 말했습니다. 방법을 찾아보자고요. 비자가 문제라면 비자를 해결하면 되고 거리가 문제라면 제가 가겠다고요. 나이가 문제라면 그건 숫자일 뿐이라고요. 재현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한국에 오겠다는 거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왜 안 돼요? 15년 다닌 회사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요. 어차피 이번 일로 승진도 물 건너갔고 분위기도 안 좋아요. 여기 있어봤자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는 지쳤어요. 일본 사회의 규칙에 맞춰 사는 게요.
혼자인 게 당연한 것처럼 행복하지 않은 게 정상인 것처럼 사는 게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으로 서로의 과거를 솔직하게 나눴어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요. 재현은 한국에서의 힘들었던 시간들을 말해줬습니다. 부모님 이혼 후 방황했던 시절, 친구들과 어울려 술만 마시던 때, 취업에 계속 실패하면서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졌던 때, 일본에 오기로 결심한 이유. 모든 걸 솔직하게요. 한국에서 도망치듯 떠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돌아갈 곳이 없다고 느꼈다고요. 저도 말했습니다. 3년 전 약혼 파기 사건이요.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옥상에 올라가려고 했던 날. 미카가 말려준 이야기, 그 후로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된 것, 벽을 쌓고 혼자 살아온 것. 누구에게도 말한 적 없는 이야기들이었어요. 말하면서 울었어요. 3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죠. 재현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판단하지 않았어요. 충고하지도 않았고요. 그냥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줬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몰라요. 누군가가 내 어두운 면을 알고도 도망가지 않는다는 것. 그게 사랑이 아니면 뭐겠어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우리는 이야기를 멈췄습니다. 재현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말 한국에 올 거냐고요. 쉬운 결정이 아니라고요. 일본에서 쌓아온 모든 걸 버리는 거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버리는 게 아니라 새로 시작하는 거라고요. 재현 씨가 그랬잖아요. 끝이라고 생각한 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요. 재현이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환한 웃음이었어요. 그러면서 말했죠. 알겠다고요. 자기가 먼저 한국에 가서 준비하겠다고요. 집도 알아보고 일자리도 알아보겠다고요. 유미코 씨가 올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 놓겠다고요. 기다려달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 사람은 진심이에요. 저를 위해 준비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돈도 없고 갈 곳도 마땅치 않은 27살 청년이 저를 위해 길을 닦겠다고 하는 거죠. 일본에서 고생하면서 모은 적은 돈으로 한국에 가서 새 출발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저를 위해서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미래를 상상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새 삶이요. 낯선 언어, 낯선 문화. 분명 힘들겠죠. 한국어를 배워야 할 거예요.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 할 거고요. 친구도 새로 사귀어야겠죠. 39살에 시작하는 새 인생이라니 생각만 해도 아찔했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니까요. 재현이 있으니까요. 그 생각만으로도 두렵지 않았어요. 아니, 두렵기는 했지만 그래도 해볼 만하다고 느꼈어요. 창밖으로 도쿄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곧 이 풍경과 이별하겠구나 싶었어요. 39년을 살아온 나라, 15년을 다닌 회사, 태어나서 자란 고향. 그 모든 것과 작별하게 되겠죠. 부모님과도 멀어지겠죠. 친구들과도 자주 못 만나겠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레었어요. 인생의 두 번째 장이 시작되는 느낌이었거든요. 첫 번째 장은 사회가 정해준 대로 살았다면 두 번째 장은 제가 직접 쓰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대로요. 실패할 수도 있겠죠. 힘들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적어도 후회는 안 할 테니까요. 재현의 손을 잡은 채로 잠이 들었습니다. 따뜻하고 편안한 밤이었어요. 39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밤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일부터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두렵지만 설레는 그런 시작이요. 재현이 한국으로 떠난 날, 저는 나리타 공항까지 배웅을 갔습니다. 출국장 앞에서 우리는 한참 동안 서 있었어요.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재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꼭 오라고요. 기다리겠다고요. 언제까지든 기다리겠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갈게요. 꼭 갈게요. 약속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울지 않으려고 참았는데 결국 눈물이 흘렀습니다. 재현이 제 눈물을 손으로 닦아줬어요. 그러면서 웃었죠. 울지 말라고요. 이별이 아니라 잠시 떨어지는 거라고요. 출국 심사줄이 점점 짧아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재현을 껴안았습니다. 공항 한복판에서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우리 둘밖에 없는 것 같았거든요. 재현이 출국장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돌아봤습니다. 손을 흔들었어요. 저도 손을 흔들었죠. 그리고 그는 사라졌습니다. 출국장 문 너머로요.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발이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공항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전철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풍경들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눈물 때문이었죠. 옆자리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제 혼자예요. 다시 혼자가 됐어요. 재현이 있던 한 달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예전의 외로움은 막막했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같았죠. 3년 전 약혼이 파기됐을 때 저는 그 터널 안에서 헤맸어요. 출구가 어디인지 몰랐죠. 하지만 지금의 외로움은 달라요. 끝이 보이거든요. 재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 생각만으로도 힘이 났어요.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게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이 텅 비어 보였습니다. 소파 위에 있던 재현의 담요가 사라졌어요. 욕실에 있던 그의 칫솔도요. 냉장고 오른쪽 칸도 비어 있었죠. 한 달 동안 함께 생활한 흔적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컴퓨터를 켰어요. 한국행 비행기 표를 검색했죠. 도쿄에서 서울까지 2시간 반이면 갈 수 있어요. 생각보다 가깝더라고요. 비행기 표값도 생각보다 비싸지 않았고요. 왜 진작 이걸 몰랐을까요? 국경이라는 게 생각보다 얇은 벽이었던 거예요. 다음 날 저는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부장님이 놀라셨어요. 왜 갑자기 그만두느냐고요. 이번 프로젝트 건 때문이냐고요. 15년 동안 일했는데 이러면 안 된다고요. 생각 좀 더 해보라고요. 휴직이라도 하라고요. 저는 아니라고 했어요. 개인적인 사정이 생겼다고요. 한국으로 가게 됐다고요. 이미 결심한 거라고요. 되돌릴 생각이 없다고요. 부장님 표정이 묘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왜요? 거기 가서 뭘 하려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굳이 설명할 필요를 못 느꼈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요 라고 말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제 인생이니까요. 제가 결정할 문제니까요. 부장님이 뭐라고 하든 동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어요. 사직서가 수리되기까지 한 달이 걸렸습니다. 인수인계도 해야 했고 정리할 것도 많았거든요. 그 한 달 동안 재현과 매일 영상통화를 했어요. 시차가 없어서 좋았죠. 밤 10시에 통화하면 한국도 밤 10시니까요. 재현은 서울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원룸을 구했다고 했어요. 월세가 저렴한 동네라고요. 방은 좁지만 깨끗하다고 했죠. 제가 올 때까지 더 좋은 집을 찾아보겠다고 했어요. 일자리도 알아보고 있다고요. 일본어를 할 줄 아니까 일본 회사 한국 지사에 지원해 볼 거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 사람은 정말로 준비하고 있구나. 저를 위해 길을 닫고 있구나. 27살 청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그 진심이 느껴졌어요. 어머니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으로 간다고요. 처음에 어머니는 펄쩍 뛰셨어요. 미쳤냐고요.
왜 갑자기 한국이냐고요? 거기 아는 사람이라도 있냐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한국 사람이라고요. 나이는 12살 어리다고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을 잃으셨어요. 그러다가 한숨을 쉬셨죠. 내가 행복하면 그게 중요한 거라고요. 엄마는 내 행복을 바란다고요. 뜻밖이었어요. 반대하실 줄 알았거든요. 한국인이라고 하면 난리가 날 줄 알았어요. 역사적인 문제로 부정적인 인식이 있으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는 받아들이셨습니다. 물론 완전히 이해하신 건 아니었을 거예요. 한숨도 쉬셨고 걱정도 많이 하셨죠. 언어는 어떻게 할 거냐고, 일자리는 있냐고, 아프면 어떻게 하냐고요. 하지만 적어도 반대하지는 않으셨죠. 엄마도 늙어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하셨어요. 내가 행복하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미카에게도 말했습니다. 미카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잘 됐다고요. 드디어 결심했구나. 언니가 행복해 보여서 기쁘다고요. 재현이한테 잘하라고요. 좋은 애니까요. 내가 소개시켜준 보람이 있다고요. 저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미카가 없었으면 재현을 만나지 못했을 테니까요. 운명이라는 게 있다면 미카가 그 운명의 연결고리였던 거예요. 미카에게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여러 번 말했어요. 퇴사하는 날 동료들이 작은 송별회를 해줬습니다. 다들 왜 갑자기 그만두느냐고, 한국에 왜 가느냐고 물었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을 피했어요. 언젠가 알게 되겠죠. 아니, 안 알아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니니까요. 마지막 출근일 밤 텅 빈 사무실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15년 동안 바라봤던 풍경이죠. 야근하며 수없이 봤던 야경이에요. 이제 이 풍경과 작별이에요. 조금 아쉽기도 했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입사 첫날 찍은 사진이었어요. 24살의 저였죠. 눈이 초롱초롱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찬 얼굴이었어요. 그때의 저는 상상도 못했겠죠. 15년 후에 이 회사를 떠나 한국으로 갈 거라고는요. 사진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버리지 않기로 했어요. 이것도 제 인생의 일부니까요. 새로운 풍경이 저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서울의 야경이요. 재현과 함께 볼 야경이요. 어떤 모습일까요? 분명 도쿄와는 다르겠죠. 하지만 괜찮아요. 새로운 게 두렵지 않으니까요. 오히려 기대돼요. 재현이 어떤 집을 구했을지, 어떤 동네인지, 창밖으로는 무엇이 보일지. 그 모든 게 궁금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도착 게이트를 나서자마자 재현이 보였어요. 손에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죠. 저를 발견하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끌고 그에게 달려갔어요. 공항 한복판에서 껴안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한 달 만이에요. 겨우 한 달이었는데 1년처럼 길었거든요. 재현이 말했습니다. 어서 오라고요. 잘 왔다고요. 환영한다고요. 그 말 한마디에 눈물이 났어요. 진짜 왔구나. 진짜 한국에 왔구나. 꿈이 아니구나. 실감이 났습니다.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길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도쿄와는 다른 풍경이었어요. 간판들이 전부 한글이고 도로 표지판도 한글이고 사람들이 하는 말도 한국어였죠. 낯설었어요. 하지만 재현이 옆에 있으니까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설레었어요. 재현이 구한 집은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역에서 10분 거리라고 했어요. 경기도와 서울의 경계쯤 되는 동네였죠. 방은 좁았지만 깨끗했어요.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작은 옷장 하나. 그게 전부였지만 충분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작은 공원이 보였어요.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재현이 말했어요. 여기서 같이 살자고요. 좁지만 둘이 있으면 따뜻할 거라고요. 둘이 힘을 합치면 뭐든 할 수 있다고요. 돈을 모으면 나중에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가자고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같이 살아요. 같이 힘내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39살의 새 인생을 시작하는 거예요. 낯선 나라에서 낯선 언어로요. 무섭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밤에 잠이 안 올 때도 있었어요. 잘하고 있는 건지 올바른 선택인 건지 불안할 때도 있었고요. 하지만 재현이 옆에서 자고 있는 걸 보면 마음이 놓였어요. 혼자가 아니니까요.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국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어를 하나도 몰랐거든요. 편의점에서 물 하나 사는 것도 힘들었어요. 점원이 뭐라고 하는데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재현이 옆에서 통역해줬습니다. 포인트 적립하겠냐는 거라고요. 저는 쑥스러워서 고개만 저었어요. 하지만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어요. 매일 3시간씩 공부했죠. 어려웠지만 재미있었어요. 새로운 걸 배운다는 건 언제나 설레는 일이니까요. 한 달 후에는 간단한 인사말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그 정도였지만 큰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일자리도 구했습니다. 일본 회사의 한국 지사였어요. 일본어가 가능한 직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원했죠. 면접에서 왜 한국에 왔냐고 물었을 때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요. 면접관이 웃더라고요. 좋은 이유라고 했어요. 그리고 합격했습니다. 월급은 도쿄에서보다 적었지만 상관없었어요. 재현과 함께니까요.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을 타면 한글 안내방송이 나와요. 처음에는 하나도 못 알아들었는데 요즘은 조금씩 이해가 돼요.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뿌듯해요. 재현도 취직했습니다. 일본어 학원의 강사 자리였어요. 일본에서 배운 일본어가 도움이 됐죠. 학생들에게 일본어를 가르치면서 보람을 느낀다고 했어요. 한국에 돌아오길 잘했다고요. 도망치듯 떠났던 나라에서 이제는 당당하게 살고 있다고요. 매달 월급이 들어왔고 우리는 조금씩 저축을 시작했습니다. 언젠가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자고요. 언젠가 결혼하자고요. 아이도 낳자고요. 그런 이야기를 나누며 저녁을 먹었어요. 소박하지만 행복한 저녁이었죠. 어느 날 재현이 말했습니다. 고맙다고요. 자기를 믿어줘서 고맙다고요. 일본에서 만났을 때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다고요.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미래도 불확실했다고요. 그런 자기를 받아들여줘서 함께 있어줘서 고맙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라고요. 고마운 건 저라고요. 재현 씨가 나타나기 전까지 저는 죽은 것처럼 살고 있었다고요.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면서 아무 희망 없이 살았다고요. 아침에 일어나고 회사에 가고 일하고 집에 돌아와서 자고. 그게 전부였다고요. 3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런데 재현 씨가 와서 다 바꿔놨다고요. 저를 다시 살게 해줬다고요. 웃는 법을 다시 알게 해줬다고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이상하죠? 일본인 여자와 한국인 남자가요. 12살 차이가 나는 두 사람이요. 사회의 기준으로 보면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에요. 주변에서 뭐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상하다고 무모하다고 오래 못 갈 거라고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우리는 행복해요. 그게 중요한 거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가 행복하면 그걸로 된 거예요. 지금 저는 서울의 작은 카페에 앉아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가을 풍경이 보여요. 단풍이 들기 시작했네요. 일본의 단풍과는 조금 다른 색깔이에요. 하지만 예뻐요. 모든 게 새롭고 모든 게 아름다워요. 한국에 온 지 6개월이 됐습니다. 아직 서툴러요. 한국어도 잘 못하고 문화도 잘 모르고요. 실수도 많이 해요. 하지만 괜찮아요. 배워가면 되니까요. 재현이 옆에서 알려주니까요. 이 이야기를 왜 쓰느냐고요? 누군가에게 묻고 싶어서예요. 당신의 삶은 당신이 선택한 건가요? 아니면 사회가 정해준 건가요? 나이, 국적, 성별, 그런 것들 때문에 포기한 게 있나요? 그렇다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그게 정말 포기해야 할 만큼 중요한 기준인지요. 저는 39살에 새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늦었다고요? 아니에요. 절대 늦지 않았어요. 시작하는 순간이 가장 빠른 거예요. 저처럼요. 40이 되어도 50이 되어도 시작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용기예요. 한 발짝 내딛는 용기요. 저도 그 용기를 내기까지 3년이 걸렸어요. 3년 동안 망설이고 두려워하고 포기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결국 해냈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용기만 있다면요. 옆에서 재현이 커피를 들고 왔습니다. 고생한다며 웃어요. 글 다 썼냐고 물어요. 저도 웃어요. 거의 다 썼다고 해요. 이게 행복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행복이에요. 함께하는 것. 같이 커피 마시고 같이 저녁 먹고 같이 잠드는 것. 그게 전부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저는 그걸 40이 다 되어서야 알았어요. 늦었지만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어요. 서울의 노을은 참 예뻐요. 재현과 함께 이 노을을 보고 있어요. 내일도 함께 할 거예요. 모레도요. 평생요. 유미코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39살에 모든 것을 버리고 한국으로 떠난 그녀. 무모하다고요? 아니요. 이게 바로 진짜 용기입니다. 일본 사회가 정해놓은 틀, 나이에 맞는 행동, 여자다운 선택. 그런 것들에 갇혀 살다가 결국 자신의 행복을 찾아 떠난 거예요. 그리고 그녀를 기다린 건 27살 한국 남자 재현이었습니다. 돈도 없고 갈 곳도 없던 청년이었지만 진심 하나만큼은 누구보다 뜨거웠죠. 미역국 한 그릇으로 그녀의 마음을 녹인 남자. 이게 바로 한국 남자의 진심입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서울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나이 차이요? 국적 차이요? 그런 건 아무 문제도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사랑이었고 함께 하려는 의지였습니다. 유미코 씨는 한국어를 배우고 새 직장도 구했어요. 재현 씨는 일본어 강사로 일하면서 두 사람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죠. 서로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 이게 진짜 사랑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사회의 시선 때문에 포기한 것들이 있으신가요? 나이가 많다고 여자라서 외국인이라서 그런 이유로 꿈을 접으신 적 있으신가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용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기에 늦은 때는 없어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사랑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에도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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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